네, 그러면 집단 상담 2주차 집단의 치유력 두 번째 영상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집단 역동의 영향 요소에 대해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집단 역동의 영향 요소라는 거는 집단 역동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각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시면 집단 역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지금 되게 많아요. 8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각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원의 배경이에요. 집단원의 배경이라는 거는 집단원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별, 연령, 출신 지역, 학력, 결혼 상태,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인종, 민족 등 집단원이 어떤 문화를 경험해온 사람인지 요거에 따라서 이 집단 역동의 집단 역동이 많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성들끼리 모여있는 집단이고 연령대가 40대에서 50대 여성들이 모여있는 집단 상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이면 집단 역동이 활발하게 일어날까 어떻게 일어날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는 남자 중학생을 모아놓은 집단 상담을 한다. 이때 집단 역동이 어떻게 일어날까? 두 집단의 역동은 매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40, 50대 여성분들이 모여 있으면 역동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날 거예요. 서로 막 맞아 공감도 엄청 해주다가 또 갈등도 확 일어났다가 또 확 화해하고 울고불고 막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다이내믹들이 일어나고 남자 중학생 집단은 리더가 이 중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별로 시큰둥하고 역동도 잘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냐에 따라서 이 역동이 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고려해서 집단 역동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66페이지 보시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집단원들이 어떤 기대와 욕구를 지니고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리더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역동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를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집단 목적의 명료성인데요. 이거는 이 집단 상담자 그리고 집단원들이 집단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주로 많이 했던 거는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집단 상담인데 이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와서는 나의 대인관계에서의 고민을 좀 털어놓고 내 대인관계를 좀 더 개선시키는 그런 변화를 끌어내는 곳이다. 이렇게 명료하게 집단원들이 다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과 관련한 역동들이 오히려 활발하게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가 오긴 왔는데 여기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뭐 하는 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내 우울증이나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집단 리더가 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참여가 좀 저조하고 소극적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역동도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매우 중요하고 무관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면 집단이 효과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집단의 크기도 역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집단원은 사실 너무 많아도 좀 역동상 좋지는 않고 집단원이 너무 적어도 역동상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집단원이 많으면 일단 개개인에게 할애되는 시간이 되게 부족하게 되고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15명이다. 그러면 나도 좀 피드백 좀 하고 싶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좀 뒤로 빠지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고 또 산만해질 수 있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 또 주저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응집력이 형성되는 게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단이 너무 적으면 어떻냐? 그러면 집단을 내가 그러니까 뭐 집단원 리더 한 명에 집단원이 4명이다. 그러면 리더가 자 지난주에 있었던 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랬을 때 4명밖에 없으니까 내가 막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나 압박감을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집단원이 적다 보면 사람들이 좀 더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상담, 치료, 성장, 자조 집단은 몇 명 정도가 좋냐라고 했을 때 적절한 거는 5명에서 8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8명에서 10명 정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5명도 괜찮긴 한데 5명이면은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되어야 한 명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피드백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 생각에는 뭐 8명에서 10명 정도면 좋은 것 같고 근데 어쨌든 5명에서 8명이 적당하다고 교재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는 뭐 집단이 뭔가 트라우마틱한 주제를 다룬다 할 때는 좀 소수인 게 낫겠죠. 3명에서 아니면 뭐 진로 집단 같은 경우에 12명 이런 식으로 상황이나 주제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단 회기 길이. 한 회기가 너무 짧으면 개인별 참여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집단은 뭐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2시간 반 뭐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1시간으로 하면 너무 짧아서 뭐 한 주 동안 있었던 이 얘기 좀 나누고 뭐 작업을 해볼까 하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은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상담, 치료, 성장, 자조 집단은 1에서 3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1인 경우는 아동이라던가 중학생이라던가 뭔가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1시간 정도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집단 크기와 관련해서 갑자기 이제 떠오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석사 2학기부터 이제 집단의 보조 리더로 수련 실습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코리더로 이제 그러니까 보조 리더를 코리더라고도 합니다. 코리더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석사 때니까 아무래도 리더도 서툴고 코리더도 당연히 서툴죠. 이렇게 하지만 또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더 경험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리더가 있고 보조 리더가 여기 반대편 쪽에 앉아요. 보조 리더. 그럼 집단원이 처음에는 뭐 한 7명 왔다. 그러면 꽤 많죠. 9명에서 집단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집단은 10주짜리 집단인데 9명에서 시작을 하는데 리더도 서툴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안 나오게 돼요. 리더가 잘 운영을 하고 좀 능숙하면 사람들이 잘 빠져나가질 않는데 리더도 이제 첫 집단을 하다 보고 이러면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나와. 2번째 주에 또 이 사람부터 안 나와. 아이고. 3번째 주에 또 이 사람도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빠지다가 8-9주차쯤 되니까 리더랑 보조 리더 빼고 2명 남는 경우도 있고 제일 힘든 경우는 마지막 주차에 리더랑 보조 리더 빼고 1명 집단원 남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1명하고 2시간 동안 이제 3명이 앉아서 그래도 보조 리더라도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죠. 보조 리더까지 없었으면 리더랑 집단원이랑 1대1로 집단 상담이 아닌 형태로 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집단 리더를 하게 되시면 당연히 서투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렇게 한 명만 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집단 상담 리더를 하셨는데 집단원이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상담자로 수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5번째는 집단 모임 장소입니다. 이 모임 장소에 따라서도 역동이 잘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모임 장소가 좀 집단 상담하기에 적합해야 돼요. 접근이 쉽고 방음이 좀 잘 돼야 되고 편안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소음이 막 있다거나 안정성이나 이런 게 없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집중해서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번째, 탁자 사용이 있는데, 탁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탁자는 별로 안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집단 상담할 때 코리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집단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운데 이렇게 탁자를 두면 오히려 이 역동이 일어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탁자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뭐 구조화 프로그램 할 때 미술 치료적인 기법들을 쓰실 때는 탁자를 가운데 놓고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그 논의할 때는 탁자를 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집단 배열인데요. 집단 배열도 매우 중요한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집단은 이렇게 마주보고 동그랗게 앉아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모임 빈도예요. 빈도는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이제 이건데, 회기를 너무 자주 가지면 성찰, 과제 경험학습, 실생활 적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회기에서 뭔가를 이제 배우잖아요. 학습을 하고 다음 회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집에 가서 이 회기 동안 내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좀 실천해보고 그 결과를 다음 회기 때 또 나누고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뭐 이틀 사이에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3일마다 집단을 한다. 이러면 실생활에 적용해보고 그런 시간이 좀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집단이 보통 2가지 형태인데, 이렇게 일주일마다 일주일에 뭐 2시간씩 곱하기는 아니죠. 일주일마다 2시간씩 8주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이런 거는 일반적인 루틴한 집단 상담이고, 마라톤 집단이다. 이거는 뭐 1박 2일, 2박 3일, 아니면 긴 거는 6박 7일짜리도 있어요. 숙식을 같이 하면서 집단 상담을 하는, 그럼 하루에 거의 뭐 9시간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단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1박 2일이라고 했는데, 뭐 잠은 그냥 각자 집에 가서 자고 모여서 그냥 집단을 하고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모이느냐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집단을 하느냐, 요런 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보시면 초중등학생은 주 1, 2회 정도가 적합하다. 왜냐면 어린 친구들은 한 번 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이렇게 짧아요. 뭐 40분 동안 어떤 구조화 프로그램을 짧게 하고 마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초중등학생은 2번씩 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그리고 고등학생부터 성인까지는 주 1회 정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임상 장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정신 기능이나 지적 능력이 낮은 경우에 매일 한 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 코리 영상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집단 상담이 일어나기는 어렵겠죠. 어떤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모여서 어떤 기술을 배운다거나, 그래서 그 성장 집단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일 거고요. 아니면 뭐 주 2, 3회 정도, 그러니까 좀 더 자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외래 환자는 주 1, 2회 정도 이렇게 집단에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단 모임 시간,
또 역동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제일 참여하기 좋은 시간대에 집단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로도, 만약에 밤 10시에 집단 상담을 2시간 동안 한다. 그럼 사실 다들 피곤해서 집중해서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시간대별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는 게 좋을지, 오후에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퇴근 이후 7시쯤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시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예전에 집단 상담을 이제 개발해서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스터딩맘 집단이란 게 있었어요. 스터딩맘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워킹맘은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 워킹맘은 이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워킹맘이라고 하는데,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 대학원을 다닐 때 아이를, 물론 이제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지만 어쨌든 제가 아이를 육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뭐 돈을 벌기도 하고 이렇게 3가지 역할을 다 하다 보니까 사실 육아, 대학원 공부, 그리고 뭐 풀타임 잡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 3가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정신없고 바쁘고 역할이 너무 과도한 거죠. 과부하가 막 걸리고 할 정도로. 근데 이렇게 사는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아서 좀 고충을 듣는 그런 집단 상담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딩맘 집단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어떤 시간대 가장 참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이들이 어린이집 간 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집단 참여하는 대상에 맞게 시간을 정했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하셔야 역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다음에 집단 참여 동기고요. 집단 참여 동기는 집단에 자발적으로 왔느냐,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끌려왔느냐, 요거에 따라 역동이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경우에 더 역동이 잘 일어날까요? 당연히 자발적 참여인 경우에 역동이 잘 일어나겠죠. 비자발적 참여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학칙을 위반했다거나 어떤 초범이나 경범죄 미성년자, 교정기관이나 행정시설의 수용자, 이런 분들은 본인이 막 자발적으로 집단에 참여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집단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자발적이면 역동이 좀 잘 안 일어나고 리더가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상자 2-1 교재 71페이지인데요. 71페이지 보시면 이 비자발적인 참여자들의 이 동기를 좀 고려를 해서 리더가 구조화를 잘 해주는 것이 역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리더로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집단 역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치료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집단의 치료 요인이 이 핑크색 동그라미들을 보시면 엄청 많아요. 12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만큼 집단에는 치료적인 요인이 많구나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각각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 요인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72쪽을 보시면 되고요. 개인 상담에 오는 분들도 그렇고,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집단 상담에 오는 분들도 그렇고, 이분들은 희망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희망보다는 절망을 많이 느끼고 나는 달라질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이런 대리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변화할 수 있을까? 저 사람도 변화했으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희망을 점점 가지게 됩니다.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믿게 되고, 지금보다는 내가 나아질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서 저 사람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니 나에게도 변화와 치유를 위한 힘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시로 글상자 2-7 여러분 교재 73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희망이 치료 요인으로 작용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단 리더는 이 집단원들이 희망을 가지게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리더는 사람들이 이 집단 상담이 효과가 있다. 치료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나 확신을 갖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리더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리더는 집단 상담의 치료적 효과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께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개인 상담이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집단 상담이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네, 효과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직접 받아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근데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의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다 연구가 돼서 밝혀져 있는 부분이에요. 개인 상담은 특히 70% 이상의 상담이 치료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치료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고 누구나 상담을 통해서 긍정적인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리더가 이 집단 상담에 대해서 어떤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 확신이 없다. 그러면 집단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희망이 있고 없고가 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치유시키는 거에 엄청 큰 영향, 그러니까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을 때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제 희망을 가진 사람은 약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것대로 잘 해서 잘 낫게 되는데 희망이 없어. 이거 해봤자 치료해봤자 낫지 않을 것 같아. 이거 치료해도 완치될 확률이 몇 프로 안 되는 것 같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희망이 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용입니다. 수용은 이제 상담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데 자신과 타인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뭐 단점이 있든 약점이 있든 한계점이 있든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이제 보시면 자기 수용에서 타인 수용으로 제가 여기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수용을 하게 되면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그 사람을 수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타인 수용은 되는데 자기 수용은 안 돼요. 이런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도 잘 들여다보면 타인에게 그렇게 관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수용을 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표현의 권리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나하고 다른 감정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집단에 참여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직업이 뭐고 내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거를 상관없이 어떤 조건 없이도 이 집단 안에서 수용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집단이 잘 운영될 경우에 이렇겠죠. 이렇게 하다 이런 경험을 처음 이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집단에 오면 내가 이렇게 수용받을 수 있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험은 놀랍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왜냐면 처음 너무 좋은 걸 겪다 보니까 살면서 누구 하나 나를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 수용받는 경험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매우 치유적이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네, 치료 요인 저희가 희망이랑 수용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상에서 나머지 10가지 집단의 치료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